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2. 한 주간의 외교, 통일, 안보,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한국 사회는 정말 끝없는 이슈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펴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화로, 다음 주엔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김창수 원장님 유럽 출장 가신대요. 완전 부러워. 이 복잡한 서울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 유로피안 아카데미라고 독일에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 유럽 통합 과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복잡한 동아시아 문제를 유럽 통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네. 남북관계 이 복잡한 함수를 유럽 통합은 어떻게 했을까를 보고 공부해서 오시겠다 이런 건데요.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나 봐. 아니요, 감기는 안 걸렸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위액이해서 목소리가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어젯밤에 또 뭐 큰 대형 사고를 또 쳤고요. 네? 무슨 사고요? 대형 사고. 무슨 사고? 아니, 제가 굉장히 잘 아시는 어떤 교수님이 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네. 굉장히 강한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종편에 출연하는 많은 출연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안보 날라리다. 안보 날라리. 그렇게 하는 글을 쓰셔가지고 어제 이제 약간 좀 사람 사이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기가 이제 글을 그렇게 세게 써놓고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자. 대책회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밤늦도록 대책회의 하시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 원장님 목소리만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 정세가 잠기게 생겼어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이미 통보를 했는데요. 아니다. 이것은 위성 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일본, 우리 정부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동북아 정세가 또다시 긴장고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북한의 위성 발사나 또는 핵 개발이나 이게 다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같은 경우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것을 무기화시킨다는 측면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당연히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개발을 시도했다고 대외적으로 말해왔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스스로 핵보유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성 자체로는 북한이 늘 말하듯이 주권 국가로서의 북한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도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측면으로서는 위성이지만은 다른 한 측면으로서는 그 위성 기술이 이제 국제사회가 문제 삼는 바로 미사일 기술과 한 3분의 2 정도는 중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 이게 위성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위성 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위성 발사를 가장한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스스로도 이 위성 발사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사일 기술로 전환될 수 있음을 북한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초로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인공위성이라고 북한 말합니다. 98년 8월 달입니다. 근데 98년 8월 달에 북한은 이제 광명성 1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위성 발사 맞습니다. 실패한 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이 위성이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의 내부 문건들을 보면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숙청당한 이영호 총참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영호 총참모장도 내부적으로 이제 이 위성 기술을 미사일 기술을 전환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위성 기술의 양면성 때문에 언제든지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술 기반이 낮기 때문에 네. 위성, ICBM 이거는 이제 실과 바늘의 관계다. 핵탄 실험할 때 이미 우리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실과 바늘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탄두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수폭이든 원폭이든 탄두 실험 이후에는 탄두를 실어할 몸통 이 얼마든지 예상되었던 거고 그 자체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 기반이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길로 가면은 ICBM 저 길로 가면은 인공위성 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거죠. 정치적인 그 의지, 정치적인 판단. 이제 미국은 이걸 이제 ICBM으로 봐야 될 정치적인 근거들, 이유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네.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게 뭐 자명한 거고, 반면에 북한은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죠. 단지 이게 이제 우리 사드로 이어지면 중국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이제 뭐 같이 가야죠, 북한하고. 이런 서로의 어떤 전략적 판단 속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역시 신난 건 일본 아닌가. 왜냐하니까 이 ICBM인지 위성인지 알 수 없는 이 네. 발사체가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면 격추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공위성인데도 예를 들어 격추시켰다 하면 이제 북한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 당연히 ICBM이니까 쏘았다는 거고,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현재로서는. 네. 이 정치적인 결국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괜히 우리만 고달프게 생긴, 특히 이제 뭐 사드가 이제 거의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중국의 선택지는 이미 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고 하는 이쪽에 북방의 그 삼각, 네. 이 더욱더 긴밀히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밀려가는 거죠, 자꾸 상황이.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 좀 유감스러운 그런 사태 전개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네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성인지 어쨌든 ICBM인지 그거는 뭐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예컨대 위성일 경우에도 영공을 지나갈 경우에 폭발을 한다면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어쨌든 대립각이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게 냉전 시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도 좀 생기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교수님, 이게 지금 지금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이 미사일 발사 예상도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면 1단 분리 또 동창리에서 발사된 게 1단 분리 또 위성 덮개가 분리돼서 2단 분리 3단 쭉 가는데 일본을 지나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필리핀 쪽에 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군산 어청도를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자명한 거는 이번에 발사체에 네. 탄두에 핵을 넣는 건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올려 쌓아 봐야. 네. 여기 위성은 재진입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위성이. 예. 바깥에 있으면 위성인 거고 내려오면 ICBM 실험을 한 거로 그렇죠. 판단이 되는 셈인데. 예. 북한이 이 국제 해사기구나 이런 데 보내 문건들 보면은 네. 자신들이 어떤 위성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항로나 항로를 채택을 안 하는 이유도 없다 봐요. 일단 우리권 밖에서 그게 펼쳐져서 인공위성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매번 실험할 때마다 이 발사체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때문에 길이나 크기 이런 것 탄두를 실을 만큼의 그 정도 되는지를 아마 북한 미리 체크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이 역시 마찬가지 미국도 예. 일본도 역시 똑같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정치적으로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대기권에 있을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도 성공 가능성이 100%는 아니거든요. 반도 안 될.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은 한 3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을 보던데. 네. 성공 확률을요? 예, 성공 가능성을. 네.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죠. 실패 활용이 훨씬 더 높은 실험인데,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미국도 이 부분은 진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크기, 그다음 발사체의 어떤 들어가는 연료들 분리되는 그 각도들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국은 핵심일 거라 봐요. 그렇군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일본의 교토통신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거다, 위성 발사할 거다, 그런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그 예상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북한이 양탄 일성 원자탄과 수소탄을 만들고 그리고 위성을 발사하는 이 양탄 일성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핵 개발의 삼위일체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교토통신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수단 그러니까 동해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동해 발사장은 그 궤도가 일본 영공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과연 북한이 동해 발사장에서 쏠 건가? 서해에서 동창리에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바로 서해 발사장, 동창리에서 쏜다는 겁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정말 확실한 전문가세요. 거의 예측이 다 맞아 떨어져. 저희가 한 주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팟짱을 꼭 챙겨서 들으셔야 외교안보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소리 안 좋은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해 동창리에서 발사를 할 경우에는 그 궤도 자체가 극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일본 영공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연합뉴스 그 그래픽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네. 그건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게 평면으로 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각도를 약간 오른쪽에서 봤을 경우에 일본을 지나가는 것처럼 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극궤도를 돌기 때문에 남북으로 돕니다. 남북으로.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미 그 영공을 넘어갈 겁니다. 우리 서해. 예, 100km 이상을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궤도를 갖는 위성을 북한이 이제 발사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2012년 4월달에 네. 이미 그렇게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외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로켓 발사를 보여줬는데 네. 이제 실패했죠. 망했어. 예. 그래서 바로 2012년 12월 12일 날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남북으로 극궤도를 도는 네. 북극과 남극의 이 극궤도를 도는 위성을 그때 이제 발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 궤도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영공을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치 일본 영공을 지나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영공을 지나가면 뭐 격추시키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측면들을 북한도 활용하고 있다 한다면은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지고 네. 자국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비롯하여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10분 지금 현재 일본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명쾌한 분석이십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도 상당히 호들갑을 떠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이런 주장을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이게 오발이 되면 군산에 혹은 우리 이 땅에 이게 잔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나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위협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 땅에 그게 뭐 떨어져서 문제가 될 오발일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뭐 이런 가능성을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면은 그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단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본체가 있고 다시 이제 2단, 3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분리된 발사체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서해 남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그렇게 뭐 떨어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1998년도에 최초로 이제 우리가 대포동 1호라고 하는 네. 북한은 이제 광명성 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위성 발사를 했고 2009년도 그리고 2012년도 해서 지금까지 총 4차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례 북한이 위성을 발사를 했을 때 그 위성 발사 자체가 2012년 4월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경우에 그 발사체의 잔해가 태평양에 떨어진다거나 또는 동중국해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중에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아까 네. 뭐라고 죽음에 뭐라고 했다고 죽음의 그랬죠? 사망의 네. 골짜기.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로켓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영공에서 터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위성 발사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4차례에 걸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 영공에 추락할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리되지 않고 네. 영공이 추락을 한다면은 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영공이 추락하는 잔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네.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이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을 미사일 기술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추락을 한다면은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로 발전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기술은 아니라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역으로 안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종편 같은 채널A 이런 보도를 보면요, 지금 당장 막 큰일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해 준 거를 그랬습니까? 예, 옮겨서 보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글을 쓴 그런 발언한 사람들을 그 안보 날라리라 그랬는데요. 안보 날라리. 정부 관계자도 안보 날라리가 정부에도 진출했네요. 이 참 걱정입니다. 안보 날라리들이 정부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오전 8시부터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대북 강경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분석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것은 동창리 발사는 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일본이 이렇게 뭐 무슨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 조처 명령을 내린다, 이런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교수님, 일본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동창리에서 발사되면 이 궤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죠? 그럼요. 일본의 기술 수준으로는 뭐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죠. 네. 근데 이게 뻔히 보이는 이제 호들갑.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가 이제 정치적인 그 판단 속에서 신들이 정치적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래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당연히 이제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은 미일 동맹에 기반해서 네.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하위 주니어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좀 더 이 수준 높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동아시아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이익의 충실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가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패권,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네. 그런 어떤 전략적 이익, 동시에 이건 당연히 어떤 국내 정치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본 우파들의 네.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헤게모니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실은 굉장히 꽃놀이패죠. 일본 현재 아베 정권으로 봤으면 네.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이런 프로보케이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즐거운 네. 꽃놀이패, 계속 쥐고 흔들어도 되는, 네. 무슨 말을 해도 되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미국으로부터 한 단계 더 높은 각종의 안보 동맹, 동시에 그걸 통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네.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본다면은 일본을 봐서는 정말 나쁘지 않아, 매우 좋은, 네.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위성 발사하는 거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정작 호들갑을 떨어야 될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체계는 네. 이미 북한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1998년도에 8월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는 이제 대포동 1호 미사일이다 네. 하는 걸 이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거를 광명성 1호라고 했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인공위성 실험이었습니다. 네. 미국도 인공위성 실험인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만 그걸 성공했다고 주장했죠. 북한은 그 광명성 1호라는 아주 작은 크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고, 네. 그래서 그 위성이 궤도를 돌면서 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계속 전파를 지금 쏘고 있다. 그렇게 북한이 주장을 하는데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김일성의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수신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충격에 빠진 건 사실이었죠. 왜냐면은 일본 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일본이 놀랄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체계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북한은 10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이제 국방부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은 사정거리 500km 이내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사정거리 500km 이내의 스커드 미사일이 약 한 700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0km, 1200km 정도 가는 노동 미사일, 일본 전 지역이 타격 거리 안에 들어가는 그 노동 미사일을 한 200 내지 300개 정도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성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로 전환될 때 네.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을 겨냥하는 건 아닌 거죠. 이미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를 하고 있는 노동 미사일은 이미 수백 개를 한 200~300개 정도의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을 위협한다면은 이러한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걸 가지고 일본이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코웃음을 칠 겁니다. 북한은 속으로 너희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지금 북한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는 이 위성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성이 아니라 노동 미사일, 북한이 한 200~300개를 가지고 있는 이 노동 미사일이라는 것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므로써 네. 일본 내부 사회를 보수화, 우경화시키면서 아베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한미일 삼각관계 구축을 통해서 일본의 재무장화, 일본의 군국주의화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일본 정치 아베 정권의 자국의 어떤 국내 정치용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한 이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만약에 이제 위성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다라고 하면 미국이 제일 또 이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또 그렇게 그런 뭐 일본처럼 그렇게 뭐 극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좀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이번 그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로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건 양국에게 문의해달라.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어찌됐든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막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죠. 이중적이다. 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아주 드물게 네.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드 가지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아주 이렇게 이거든지.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자기들을 겨냥한 것도 아닌데 사드를 배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반응을 주한 미군이 그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속 상급의 어떤 사령관이 사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태평양 사령부는 이제 미국으로 봐서 백악관의 지휘를 바로 받는 거니까. 이제 미국 수뇌부의 네. 난을 이야기를 한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 대목이 하나 짚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네. 아까 우리 방금 김창수 원장님이 사실 일본한테 위협되는 거는 500km 사거리만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그렇죠. 예, 뭐 사실 ICBM이라고 하면 뭐 거의 5,000km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네.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거 미국이 한사코 반대했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괜시니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만들 그 사거리를 이제 처음에 한 200km 미만까지만 이제 전두환 정권 네. 때까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는 거죠. 허락을. 그러다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조금씩 그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한 800km까지는
500kg까지는 물론 그 탄두를 네. 한 500kg짜리는 한 800kg. 그다음에 탄두가 커지면은 네. 이를 훨씬 더 적게 한 500kg까지만 네. 까지만 만들 수 있게끔 미국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탄두가 이제 한 1톤쯤 1000kg, 1톤쯤 되는 미사일은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사거리는 미국의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500kg까지밖에 못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극명하게 네. 저는 물론 뭐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군비 경쟁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지만 네. 일단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만들고 싶어도 1톤짜리 탄두 같은 경우 500km 이상 못 나가요.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해야죠.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뭐 5,000kg짜리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 물론 확률은 네. 안 되지만 반도 안 되지만. 그러면 미사일 개발에서만큼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참 굉장히 국제 정치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네. 미국이 우리 정도 기술 수준이면은 네. 왜 북한만큼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저 납디 낡은 냉전 시기에서부터 유래하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유래하는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지침 때문에 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부터 더욱더 심하게 미국의 기술적 안보를 미국에 더욱더 의존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레토릭 상으로나마 뭐 자주국방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쭉 들어가 버렸어요.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하기보다는 사오려고 해요. 다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굳이 500kg건 뭐 800kg가 따질 거 없이 그냥 미주에 사오면 될 거 아니냐. 미국도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도 굳이 뭐 돈 들여서 왜 만드냐. 우리 거 사다 써라. 네. 네. 고장난 비행기?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는 터무니없는 네. 자주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딱 족쇄를 채워놓고 너희들 500km 이상 나가면 안 돼 하고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500km 이상 넘어가지 않을게요. 말 잘 듣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대수적인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 기술 수준은 충분히 네. 할 수 있어도 못 나가고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남북한이나 어쨌든 이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건 모두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지만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5,000kg짜리 실험을 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00kg만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지침을 정해놓았다 하는 네. 거는 무슨 짚어둘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반대다 동아시아 지역에. 그렇지만 현재 놓여진 한국적 현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기술 개발을 더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은 좀 팩트로 사실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이런 미국 태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어떤 미국이 그 우리의 미사일 기술을 한미 미사일 지침에 가지고 제약하고 있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주권 제약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지금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를 비롯하여 위성을 여러 차례 지금 발사를 했지만은 네. 우리는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 로켓을 네.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위성을 장착해가지고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위성 기술은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 위성 기술은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위성도 굉장히 아주 그 초보적인 그런 위성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2년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 네. 위성도 아주 작은 뭐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정도 규모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초보적인 게죠. 근데 그 위성 기술은 네. 우리가 훨씬 뛰어난 거죠. 우리는 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발사 기술, 네. 발사체 이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적인 요소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북한의 발사 기술과 네. 우리의 위성 기술이 결합하면은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뭐 인터넷을 보면은 네티즌들이 그런 여론, 그런 주변국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1998년도고요. 그 두 번째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012년도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 2006년도에는 진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 98년과 2009년, 2012년은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실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도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시도했다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날아가다가 중간에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미사일 발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네.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전쟁 이론에 따르면은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발사할 경우에는 바로 그 발사 지점을 네. 또 보복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네. 보복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미사일 발사할 때는 원격 조종을 통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컨트롤한 거였죠. 리모트 컨트롤. 네, 그래서 네. 그 기술을 2006년도에 북한이 성공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어쨌든지 간에 위성 발사를 했고 그 북한 위성 발사를 미국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이다 해가지고 북한의 위성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성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살살 약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미국 북한의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가. 예. 예를 들어 보면은 2006년도에 북한이 그 이제 원격 조종을 통한 미사일 발사했을 때 네. 그때가 7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할 때 미국의 주목 끌기, 관심 끌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하여튼 노이즈 마케팅은 최고야. 그렇지만은 그게 역효과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대한 축제를 합니다. 네. 근데 걷다 대놓고 나무집 잔치에 찬물 끼얹는 거라고 재를 미국 사람들은 뿌린 거. 그렇죠. 제낀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북한이 그때는 이제 위성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위성 발사를 할 때 그날이 4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4월 5일은 뭐냐면 오바마가 2009년도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가 취임을 하면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오바마는 그 말만 했는데 네. 그 말한 걸 가지고 200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2009년도에 핵 없는 세계 선언을 하는 날이 오바마가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4월 5일 날 핵 없는 세계에 대해서 오바마 구상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원 의원들과 그다음에 미국 그 백악관, 뭐 국무부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발사를 하면은 네. 이거는 인공위성이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주권적 권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로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나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4월 5일 날 쏜 거예요. 위성을 쐈어요. 네. 그런데 오바마를 깨웠어요. 체코에서 잠자고 있던 오바마를 깨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2008년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또 경선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너는 새벽에 국가 안보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이나 자고 있냐? 아니 잠을 잘까? 너는 일어나서 과연 그 긴급적으로 골든타임에 그 위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는 없다. 힐러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있다. 왜냐하면 나는 백악관 생활을 해봤기 때문이다. 나 영부인으로서 해봤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새벽에 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를 테스트한 거죠. 오바마가 과연 북한이 오바마를 테스트한 거예요. 거죠. 예, 4월 5일 날. 그리고 그날이 또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 연설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일어나가지고 속되게 표현해서 열이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 연설문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 발사했는데 네.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은 역효과를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은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미련하네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런 북한의 대미 외교가 네. 저는 굉장히 어떤 성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대미 외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북한의 대미 외교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문제지만은 네. 그러나 그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북한의 미숙한 대미 외교가 또한 이것을 한반도 상황, 동아시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고 국제 관계고 동아시아 정세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북한 그리고 또 일본, 미국 살펴봤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요. 우다웨이가 북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다웨이가 북한에 가서 북한 방문 중에 이게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정부 입장을 밝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언론들이 지금 그 물먹은 중국 이렇게 북한의 물먹은 중국 이렇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이 정말 몰랐을까 싶기도 하고요. 몰랐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북이 네. 미사일 실험을 한다, 미사일 내지 혹은 인공 위성 실험을 한다는 것을 중국이 모르고 갔지, 혹은 알고 갔는지, 여기서 이제 팩트 확인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언론은 모르고 갔기 때문에 뒤통수, 이렇게 야마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리 능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는 매우 주관적인, 그리고 우리 이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어떤 해석 프레임을 네. 들이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물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뒤통수를 맞고 열을 받아서 대북 제재에 들어올 거다 하는 네. 어떤 희망 스킨, 우리만의 주관적인 희망을 여지없이 언론에서 받아 적고 있는 거 아니냐. 받아쓰기 하고 있다 언론이. 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실험을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네.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어떤 그 통제 관리 능력을 삭실행하는 이건 전부 다 어불성설의 이야기죠. 이건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한미 관계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아, 한미 관계를 해오는 관점으로 북중 그렇죠. 관계를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래된 이 전문가 내지 언론들의 네. 오래된 습성이에요. 한미 관계를 보듯이 북중 관계를 보는 거. 네네. 이거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그 관계, 국제 관계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항상 미국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국인 중국에 북한이 당연히 종속되는 건 당연하고 대국이 시키면 발을 걷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국제관계의 미덕인데 너희들은 왜 안 그러냐. 이런 거는 정말로 어이없는 우리만의 착각인 거고. 네. 전 제가 보기에는 만일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 당연히 북한의 지도부는 러시아 쪽으로 갈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주 익숙한 뭐 양다리 줄타기 외교. 이건 모든 외교 줄타기예요. 실은 또. 이걸 가지고 뭐 나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정학적인 특성 을 감안한다면 북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고 또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쪽으로 이 북한이 예를 들어 러시아 쪽 기울면 그걸 통해서 러시아도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자기들 이익을. 네. 당연히 중국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자꾸 우리식으로 아전인수적으로 중국이 이제 실패했고 관리에 당연히 이제 북한 제재에 들어갈 거다 하는 우리만의 시각 근거 없는 그건 좀 이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관점의 전환이 우선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는 이 사태를 보는 프레임 자체가 네.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분석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맞춰져 있어요. 북한 제재에 중국도 동참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뭐 경제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게 이미 그 답변서가 딱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꿰맞추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런 성명은 발표를 했어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 바란다 이런 당부도 했는데요. 김창수 원장님은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말은 이렇게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말처럼 세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금방 이영 교수님도 북중 관계가 한미 관계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다이가 가서 뭐 어떤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만의 프레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이 당창건 기념식 때 위성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인산 북한 중국의 그 공산당 상무위원 서열 5위쯤 됩니다. 유인산 상무위원이 가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막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 북한이 위성을 쏴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이 위성을 쏘려고 했는데 유인산이 가서 그것을 중단시켰다. 이 가정 자체가 틀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을 쏠 거라고 한 거는 북한이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민구 장관. 네. 한민구 장관이 작년 5월인가 6월인가요. 북한이 10월 달 당창건 행사를 전후로 해서 중대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북한이 10월 달에 위성을 쏠 거다. 미사일을 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안보 날라리들이 분석하고 예측을 했던 거였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북한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평양에 무슨 뭐 위성 관련된 무슨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때 그걸 보도를 하면서 노동신문에서 뭐 당 중앙이 결심하면은 뭐 상공위로 파란 상공위로 위성이 날아다니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성 관련된 무슨 그 시설을 평양에 만들면서 김정일이 갔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당 중앙이 결심하면은 위성이 뭐 상공을 날아다닐 뭐 그럴 때가 올 거다. 이런 거기는 비슷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간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당 중앙이라는 게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남한에서 또 국제 여론에서 계속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을 맞춰가지고 위성을 쏠 거다 하니까 북한이 또 한마디 자기 해줍니다. 당 중앙이 결심하면은 언제든지 위성이 상공을 날아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북한이 10월 10일 날 인공위성을 쏜다. 예. 이렇게 또 그것이 맞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은 정작 10월 10일 날 위성을 쏠 거다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산이 10월 10일 날 갔는데 네. 위성을 북한이 쏘려고 그랬는데 유인산이 가서 안 막은 쐈다. 거다. 막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다이가 가면은 그걸 막을 거다. 전혀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분석도 안 이혜영 하고.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한미 관계하고 네. 동일한 관계로 북중 관계를 생각하나 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거죠. 프레임을 계속 들이대니까 국민들이 오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쟤네도 네. 저렇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영희 교수님 돌아가신 이영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영희 교수님께서 북한이 줄타기 외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외교의 본질이 줄타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60년대에 북한의 이른바 그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소 분쟁 과정 속에서 북한이 줄타기 외교를 했던 거였죠. 등거리 외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이 소련 편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네. 그럴 때 1968년도에 푸에블로 북한이 푸에블로 납치를 예, 한 납치 거죠. 사건.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소련을 통해 가지고 네. 푸에블로를 반환해라 이렇게 소련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련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게 푸에블로 반환해라, 미국하고 협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에게 말해준 거는 야, 우리가 북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 말 절대 안 듣는 나라다. 이렇게 그 당시에 68년도에도 이미 60년대에도 그랬던 겁니다. 이영희 교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북한의 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개입을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안 되니까 중국이 안 해서 그런 거다고 중국 책임론을 또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저희가 여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그 동북아 정세를 쫙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창수 원장님도 물론 전문가시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 정부 외교 당국자가 모를까, 국방부에서 모를까, 청와대가 모를까,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정말 모를까, 기자들이 모를까라는 생각도 좀 기자들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입처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모르던 기자들이 오면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를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노련한 외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그런 걸 뭐 앞서 교수님께서 받아쓰기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우리 국민들이 외교 문제에서 오판하도록 만드는 길을 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가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공을 이제 지나갈 것이고요. 그 지나가는 날짜가 뭐 8일에서 25일이라고 했지만 16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광명성 김정일 생일 이런 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16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강경 대응 뭐 할 건데 별로 할 게 없다. 이런 보도가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그거 쉽지 않을걸? 근데 뭐 그 인도적 지원?
그 뭐 주던 게 있어야 끊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우리가 폭탄 실험할 때부터 쭉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더 이상. 음흠.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군사적 방법으로 그걸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게 이제 뭐가 있을까? 별로 없으니까 자꾸 유엔 안보리 이야기 계속 꺼내는 거거든요. 오래된 낡은 노래죠. 랩도 반전 뒤집거리는 끊임없이 다시 털어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남북관계 지금처럼 이렇게 최악의 수준에 와 있는데 뭘 말씀하신 것처럼 끊을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폭탄만 쏴대는 거고 또 안 되니까 계속 중국이 압박하면 될 거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렇지만 근거 없는 순전히 우리의 어떤 우물한 개구리식의 시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미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세컨드리 보이콧 이야기도 이번이 처음도 아닌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거 할 거 없고 끊임없이 부두탄의 수준을 이 수준을 높이는 거, 말폭탄을 세게 하는 거 말고는 네. 오죽한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우리 생각인 거죠. 네. 아이고 참. 네. 김창수 원장님. 뭐 실제로 정말 수단이 없는 건데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이 다 위성을 발사했고요. 2006년도를 제외하고 그래 이제 북한은 위성 발사를 통해 가지고 다단 분리 능력에서 이제 그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의 이렇게 다단 분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탄두에 이제 위성을 좀 더 큰 사이즈의 위성을 장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는 이제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로켓 능력을 이제 이번에 북한이 이제 키워서 곧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로 이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5,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실제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4월 12일 날 북한과 양자 다자 회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일보 직전에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북한이 첫 번째로 위성 발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는 점입니다. 그때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페리 전 공화당 시절에 국방장관을 이 북한 대북 담당관으로 장관급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장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김대중 정부의 설계사지 않았습니까? 임동원 장관이 계속 아주 자주 빈번하게 미국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페리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페리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과의 일종의 그 포용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능력으로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렇게 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미사일 협상을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몇 차례에 걸친 미사일 협상을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물 지원을 하는 대략 뭐 10억 달러 정도의 현물 지원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0월 달에 이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10월 달에 당시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무슨 대규모 그 카드 섹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정일이 울브라이트랑 같이 그 카드 섹션 공연을 합니다. 아리랑이라고 하죠. 공연을 보는데 그때 카드 섹션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 협상을 하고 있는 네. 중이었기 때문에 울브라이트한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사일 발사가 될 거다. 아하. 그렇게 울브라이트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까지 협의가 됐던 거였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의 미국의 플로리다 대선 개표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네. 부시가 됨으로써 부시는 되자마자 북한을 네. 악의 축으라고 하고 그렇죠. 북미 관계가 단절됐고 네. 그래서 미사일 협상도 단절되고 그래서 북한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또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 과정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북한의 미사일 기술 능력을 우리가 어떤 중단시키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즉자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 전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페리 프로세스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케리 장관의 방문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네오콘의 길로 가서 남북관계 계속 이런 상태로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 이슈까지 생겨서 더욱더 어려운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 거냐. 우리 정부가 정말 중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창수님 목소리 점점점. 창수형 최고 외교안보의 노스트라다무스. 창수트라다무스. 추진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서해에서는 잠시 조업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 그리고 일본은 미국 대신 일본이 걱정해주는 오지랖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세상의 지침이라니 국가 간에 이게 할 얘기인가요? 북한도 참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진짜 여럿 고생한다. 아휴,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청자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그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나눠서 하려고 그랬어요. 30분 절반 쪼개서. 그런데 또 이제 북핵 문제가 우리 운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역사적 배경 얘기 듣다가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시간이 다 되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은 꼭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이오와 코커스에 대한 분석 진단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비주류 네,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버니 샌더스가 이긴 거 아니냐. 0.4% 차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지만 결국 승자는 버니 샌더스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그 얘기만 좀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미국 대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좀 저도 뭐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계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아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왜 우리 미국보다도 오히려 뭐 모순의 그 강도에서 훨씬 더한 우리 같은 그래서 저런 정치인이 안 나올까? 저 70대 저 구부정한 저 노인네가 전 세계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미국 민중들의 열망을 이제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왜 저런 정치인이 우리는 없을까? 한번 볼 때마다 자꾸 우리 쪽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미국 대선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도 좀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우리 입장 내지 관점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흔들려요. 그 정도로 참 갈망이 큰 것이죠. 우리에게는 왜 불평등과 제일 앞에서 싸우는 평생을 걸고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도 민중을 위해서 싸워주는 정치인이 없을까.
교수님 목소리가 흔들리니까 저도 흔들리네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 목소리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풍무 양꼬치를 먹든지 네. 마카선선을 먹든지 아무튼 목소리를 조금 개선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루비오가 3위로 등장했다는 것. 네, 45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막말하는 뭐 극우 뭐 미국 사람 트럼프 안 듣겠죠? 또라이. 트럼프 이거 들으면 또 저한테 막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그 국제 정치만 계속 썼던 한겨레 뭐 기자가 자기는 이제 국제 정치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부시를 계속 비판하는데 한 번도 항의 전화가 안 온대요. 네.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의 본류는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어떤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비오가 이번에 부각한 걸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폴 그루그만은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네. 클린턴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이었던 라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샌더스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샌더스를 지지하면서 샌더스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한번 두 개만 좀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샌더스를 비판하면서 본선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정작 그 어떤 공화당 사람들하고도 샌더스하고 1대1로 붙여본다 하더라도 샌더스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샌더스가 되면은 그 샌더스 이상은 미국의 국회 상황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미국의 의회 상황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네. 샌더스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은 샌더스가 라이스가 반박한 거예요. 예. 샌더스가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인데 그럼 이 여소야대 상황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럼 이 여소야대 상황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은 샌더스가 되어야지 젊은 층들이 미국 정치에 혁명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젊은 층들이 혁명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동력으로 여소야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샌더스가 얘기하는 양극화 극복 문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위기,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청년층들, 젊은 층들이 혁명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설사 어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그 혁명적 참여, 젊은이들의 참여해 가지고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입니다. 여기는요, 당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0.4% 차이로 힐러리가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이때 일반 시민들, 특히 청년의 참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바꿔버린 그런 역사의 반전을 만들 것이다. 미국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총선 70일 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69일로 카운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문제 심각합니다. 장하성 교수님이 청년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우리도 녹록히 볼 문제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국정교과서보다 10배 무서운 게 온다는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김창수 원장님 출장 가셔서 이 빈자리를 다음 주에는 이혜영 교수님이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와서 해주실 것 같고요. 2주 동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